오늘 밤도 할머니의 달주머니를 가만히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시아버지가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장모가 된 기이한 인연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밤은 참으로 신기하고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아버지가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장모가 되는 일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요. 하지만 옛날 조선의 어느 마을에서는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깊은 효심과 배려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산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는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벼슬도 지내고 제법 살림도 넉넉했던 집안이었지요. 하지만 세월이란 것이 참 야속합니다. 부인은 아들을 낳다가 상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외아들마저 25 젊은 나이에 병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김진사의 나이 45, 아직 한창 기운도 있고 세상을 살아갈 날도 많이 남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겨울 들판처럼 황량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너를 먼저 보내야 하는 거니? 매일같이 아들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던 김진사. 그런 그를 묵묵히 뒷바라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정옥이었습니다. 정옥은 20살에 김진사의 집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본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하여 동네에서도 소문난 효부였지요. 하지만 시집 온 지 겨우 3년 만에 남편을 잃고 23세 나이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십시오. 정옥은 매일 아침 시아버지의 상을 정성껏 차려 올렸습니다. 김진사는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가끔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정호가, 예, 아버님.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게다. 고맙구나.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아버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는데 이만한 것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조용히 세월을 보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마루에 앉아 정옥이 마당에서 빨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서 정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벌써 26이구나. 김진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청춘을 다 보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 무렵 김진사는 정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호가, 이리 좀 앉거라. 예, 아버님. 정옥이 김진사 앞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김진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가, 내가 오늘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아버님. 이제라도 좋은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겠니? 정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진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호가, 나는 이미 인생의 반을 살았다. 하지만 너는 아직 젊지 않느냐? 내가 이 시아비 때문에 청춘을 다 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구나. 아버님, 저는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을 모시는 것이 고되지 않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친아버지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찌 아버님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김진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결심했다. 너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시집을 가거라. 그날부터 김진사는 매일같이 정옥에게 개가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정옥도 시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정옥이 집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김진사는 정옥에게 은자 20냥을 챙겨주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제법 큰 돈이었지요. 이 돈으로 좋은 곳에 가서 새 살림을 차리거라. 정옥은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제가 비록 멀리 떠나더라도 아버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래. 어서 가거라. 해가 지기 전에 마을을 벗어나야 할 게다. 정옥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면서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김진사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부디 건강하세요. 정옥은 눈물을 훔치며 산길을 걸었습니다. 길은 험했지만 발걸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해가 점점 서산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정옥은 어느덧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고 날씨마저 흐려지더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가 오네. 어쩌지? 정옥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그만 초가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지요. 정옥은 서둘러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정옥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50줄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죄송합니다.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고 비까지 내려서요.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오.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서른쯤으로 보이는 여인이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이분은 길을 가시다가 비를 만나셨다고 하니 오늘 밤 여기서 재워드리거라. 예,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에 정옥은 조금 놀랐습니다. 그 나이에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다니 말입니다. 여인은 정옥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깨끗했지만 매우 소박했습니다. 여인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드세요. 몸이 많이 차가워지셨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옥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실례지만 아가씨는 혼자 사시나요? 여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가씨라니요. 저는 이제 33입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지요. 어머님은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모셨는데 그러다 보니 혼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정옥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님을 모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제게 전부예요. 다만 가끔 아버지께서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두 여인은 그렇게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옥도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것, 시아버지를 3년간 모신 것, 그리고 시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개가를 하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당신도 효녀시군요. 여인이 정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참 비슷한 처지네요. 정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여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정옥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지금쯤 무얼 하고 계실까? 식사는 제대로 드셨을까?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깐, 만약에 정옥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옆에서 자던 여인도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정옥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우리 시아버님은 올해 45이세요. 아직 정정하시고 마음씨도 좋으신 분이시고요. 아가씨가 우리 아버님께 시집을 가시면 어떨까요? 여인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그게 무슨? 아버님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가씨를 잘 챙겨주실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도 외롭지 않으시고
아가씨도 좋은 남편을 만나는 거잖아요. 여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저까지 시집을 가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혼자 남게 되잖아요. 정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아가씨 아버님께 시집을 가면 되지요. 생각해 보세요. 아가씨는 저희 아버님께 시집을 가시고 저는 아가씨 아버님께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사람 모두 짝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여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옥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아가씨가 우리 아버님께 시집을 가시면 아가씨는 제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가씨 아버님께 시집을 가면 저는 아가씨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럼 아가씨는 제 어머니면서 제 며느리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제 시아버지였는데 아가씨의 남편이 되시니까 제 사위가 되는 거예요.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옥과 춘심은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춘심의 아버지는 딸의 밝은 표정에 놀랐습니다. 춘심은 평소 밝게 웃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냐? 춘심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이댁 시아버님께서 홀로 계신다고 해요. 그분은 45세 아직 정정하시고 양반 집안에 살림도 넉넉하시대요. 제가 그분께 시집을 가려고 합니다. 박영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시집을 간다고? 정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감님, 제가 영감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영감님께 시집을 와서 춘심 아가씨가 하던 일을 하겠습니다. 박영감은 어이가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촌수야 좀 뒤바뀌더라도 네 사람 모두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옥의 말에 박영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박영감도 오랜 세월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웠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마음 아팠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김진사라는 양반이 과연 이 일을 승낙할까? 제가 아버님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아버님도 저를 정말 딸처럼 아끼셨으니까요. 며칠 후 정옥은 춘심과 박영감을 데리고 김진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김진사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정옥의 모습을 보자 김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옥아, 내가 왜? 아버님, 제가 좋은 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정옥은 김진사에게 춘심과 박영감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김진사는 황당해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정옥이 간곡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하면 네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도 좋은 짝을 만나시고 저도 좋은 분을 모실 수 있습니다. 춘심 아가씨도 아버님 같은 훌륭한 분을 만나시고 박영감님도 외롭지 않으시고요. 김진사는 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심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사는 그 모습이 참으로 순박하고 선량해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김진사는 박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영감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처자라면 내 딸 대신 나를 잘 보살펴 줄 수 있겠지. 마침내 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두 쌍의 혼례가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김진사의 집에서는 김진사와 춘심의 혼례가, 박영감의 집에서는 박영감과 정옥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세상에 시아버지가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장모가 된다니. 이런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소? 혼례식 날, 네 사람은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춘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비록 늙었지만 부인을 끝까지 잘 모시겠소.
춘심도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서방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박영감이 정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딸이 떠난 빈자리를 당신이 채워주게 되었소. 잘 부탁하오. 정옥이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영감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네 사람은 함께 모여 술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김진사가 박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아니 장인어른이라고 해야 하나? 촌수가 참 헷갈리는군요. 박영감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사돈어른이자 사위 되시는 분 잘 부탁하오. 네 사람은 모두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김진사와 춘심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김진사는 너무나 기뻐하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내 나이 46에 다시 자식을 보다니. 춘심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한편 박영감과 정옥도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박영감은 작은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나이 50에 다시 아비가 되다니. 이것이 모두 당신 덕분이오. 정옥이 박영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딸을 잘 키워봐요. 어느 날 두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진사가 아들을 안고 정옥이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춘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정옥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저희 딸도 좀 봐주세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춘심에게 정옥은 어머니이자 며느리였고 정옥에게 춘심은 딸이자 시어머니였습니다. 김진사가 박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우리 아들이 장차 크면 사돈어른의 따님과 혼인을 시키면 어떻겠소? 박영감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 딸의 아들과 제 딸이 혼인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구려. 하하. 모두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촌수는 복잡했지만 마음만은 하나였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김진사와 춘심은 슬하에 삼남매를 두었고 박영감과 정옥도 일남일녀를 낳았습니다. 두 집안은 서로 왕래하며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가을날 김진사는 정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아니, 사위어른. 김진사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호칭이 중요하겠소. 그저 우리는 한 가족이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정옥아, 예, 아버님. 그때 내가 너를 집에서 내보낸 것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아직도 모르겠구나. 정옥이 김진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그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아버님의 그 결단 덕분에 우리 네 사람 모두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그렇구나. 내 말이 맞다. 하늘이 우리를 도왔구나. 박영감도 마루로 나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이야기를 그리 하십니까? 아, 장인어른. 그저 지난 일을 생각하고 있었소. 박영감이 두 사람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인연입니다. 제 딸이 어르신의 부인이 되고 어르신의 며느리가 제 아내가 되다니요.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춘심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효심에서 비롯된 일이오. 정옥이는 나를 위해, 춘심은 장인어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지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오. 정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고 이웃 마을로 그리고 더 멀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네 사람을 효심 부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르쳤습니다. 효도는 이렇게 복을 부르는 것이란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기적을 만든단다. 어느 날 마을에 선비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멀리 한양에서 온 사람으로 이 신기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김진사를 만나 물었습니다. 진사 어르신,
제가 듣기로는 어르신의 며느리가 어르신의 장모가 되셨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김진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하, 그렇소. 처음에는 나도 어리둥절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소. 그렇다면 어르신께서는 사위이자 시아버지이신 셈이군요. 그렇게 되겠지요. 촌수로 따지면 복잡하지만 마음으로는 그저 한 가족일 뿐이오. 선비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후세에 오래도록 전해질 것입니다. 선비는 이 이야기를 글로 남겼고 그 글은 여러 고을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며 효심의 중요성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의 아름다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더 흘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건강했고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 온 가족이 모두 모여 꽃구경을 갔습니다. 산 아래 벚꽃이 활짝 핀 곳이었습니다. 김진사와 춘심의 자녀들, 박영감과 정옥의 자녀들이 모두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오빠, 언니, 동생이라 부르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가장 큰 아들이 김진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들이 제게는 어떤 촌수가 되는 거예요? 김진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글쎄다. 아버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촌수가 아니라 마음이란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아이는 다시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옥이 춘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니 딸아, 우리 참 복 받았구나. 춘심도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며느리, 아니 어머니, 정말 그러네요. 우리 모두 행복해요.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진사와 박영감도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네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축복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이장이 네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진사 어르신, 박영감, 그리고 두 부인. 제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이장? 마을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도대체 그 복잡한 촌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사시느냐고요. 혹시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김진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비결이라. 글쎄요. 우리는 그저 촌수를 따지지 않고 살 뿐이요. 중요한 것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하오. 박영감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촌수가 복잡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아끼고 존중하면 그만이지요. 정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춘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가족이란 것이 꼭 촌수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렇군요.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김진사와 춘심의 큰아들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신부는 이웃 마을의 양반집 규수였습니다. 혼례날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신랑 측 하객석에 정옥이 앉아 있었고 신부 측 하객석에도 정옥이 앉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옥은 신랑의 할머니이자 동시에 신랑 아버지 김진사의 며느리이기도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부인은 대체 어디에 앉아야 하는 거요? 신랑 쪽인가? 아니면 중립 지역인가? 정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편한 곳에 앉겠습니다. 어차피 다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김진사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쁜 날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비록 촌수가 복잡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화목합니다. 이것이 모두 하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박영감도 술잔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 아내인 정옥의 지혜 덕분입니다. 정옥이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여서 이룬 것입니다. 춘심이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늙은 처녀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세월은 어느덧 또 10년을 흘러보냈습니다. 김진사의 머리는 허옇게 새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춘심도 50을 넘겼지만 마음만은 소녀처럼 밝았습니다. 박영감은 7순을 넘겼고 정옥도 이제 50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여전히 건강하게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네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산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이었소. 내가 정옥을 집에서 내보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정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박영감이 거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 오신 것이 천운이었지요. 춘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만약 그날 비가 오지 않았고 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김진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소. 하늘이 우리 네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오.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단풍 든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이 춤을 추듯 날아갔습니다. 정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참 행복했지요? 그럼 행복했고 말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우리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하오.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였던 두 사람, 그리고 아버지와 딸이었던 두 사람. 이제는 모두가 부부가 되어 그리고 복잡한 인척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는 효도의 중요성을 배웠고, 어떤 이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의 아름다움을 깨달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을요.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나도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촌수가 뒤바뀐 신기한 이야기로도 기억되었지만 무엇보다 네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씨가 더 오래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라고. 촌수가 복잡하면 어떻고 관계가 특이하면 어떠한가.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라고. 때로는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네 사람은 모두 천수를 누리고 편안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이 남긴 자손들은 여러 대를 이어가며 화목하게 살았고 그 후손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촌수를 넘어선 사랑을 실천하신 분들이지요. 이것이 바로 시아버지가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장모가 된 신기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촌수는 뒤바뀌었지만 마음은 하나였던 네 사람의 이야기. 참으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선택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때때로 정해진 틀과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김진사와 정옥, 박영감과 춘심은 바로 그 마음을 실천한 분들이었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규칙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때로는 평범하지 않은 선택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오늘도 편안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할머니의 달주머니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